저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는 제 통장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900만 원. 이 돈 다 쓰셨죠? 그 돈은 제가 훔친 돈이 아닙니다. 매일 오후 5시 3분, 정확히 30만 원씩,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입금자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무명. 그리고 31일째 되는 날, 입금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돈 쓰셨죠? 그 순간 저는 공범이 된 줄 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조사실 천장에 고정된 채 흔들림 없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공기는 생각보다 건조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위에 김태준, 52살 철물점 주인이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셔터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같은 숫자가 줄을 맞춰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30번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사 서지훈이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서류를 바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 시선이 길었습니다. 총 900만 원입니다. 낮았고 특별히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분명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출처였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 더 불안했습니다. 형사의 볼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금 시간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가 서류를 태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오후 5시 3분이었습니다. 하루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은 시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태준이 철물점 셔터를 내리던 순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에도 들어왔고 그 다음 날에도 들어왔습니다. 30번이 지나고 나서야 그 반복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내신 분은 아십니까? 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일부를 사용했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생활비로 빠져나갔고 밀린 전기세를 냈으며 카드값도 정리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미 사용하셨군요. 확인이라기보다 기록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볼펜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입금 계좌는 80대 노인 명의입니다. 그 말이 조사실 공기를 한번 눌렀습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천장에 걸린 듯 머물렀습니다. 태준은 그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으면 공범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절차처럼 들렸습니다. 공범이라는 단어가 가슴 한가운데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그 노인을 모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유리문에 길게 걸려있던 오후였습니다. 철물점 안은 한산했고 먼지가 빗사이를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입금 30만 원,
입금자명, 무명. 태주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거래처 명단을 떠올려 보았고 휴대폰 연락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연락이 오겠지 여겼고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3분이 되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입금 30만 원 무명. 어제와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같은 금액이었고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일부러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5시 2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쥐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자 진동이 울렸습니다. 5시 3분 30만 원 무명. 심장이 순간 멎는 듯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맞춰 보내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5시가 가까워지면 태주는 괜히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알림이 울리기 전에 먼저 가슴이 반응했습니다. 그는 점점 그 시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은행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혹시 사기라면 이미 엮인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것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쌓여 있을수록 자신이 설명해야 할 말이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사흘치로 밀린 전기세를 냈습니다. 닷새치로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생활비 일부를 메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5시가 다가오면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30번째 입금이 찍히던 날 밤 그는 통장 잔액을 열어보았습니다. 900만 원이었습니다. 철물점을 10년 넘게 하면서 한 번에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건너온 돈이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옆에 두고도 알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5시 3분이 되었습니다. 셔터를 내렸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입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물점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딱딱한 대기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었고 번호가 불릴 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통장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옆 직원을 불러 화면을 함께 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소곤거림이 들렸지만 태주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이 입금 패턴이 저희 내부 경고 유형과 매우 유사합니다. 태준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자금 세탁 방식 중 하나입니다. 직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소액을 반복적으로 입금한 뒤 신뢰를 쌓고 나중에 한꺼번에 반환을 요구합니다. 태준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혹시 이 돈 사용하셨습니까? 직원의 시선이 모니터가 아니라 태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전기세가 떠올랐고 반찬값이 떠올랐으며 밀린 외상값이 스쳤습니다. 이미 썼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여러 번 썼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통장 동결 신청서였습니다. 서명 칸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계좌를 묶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태준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협박 문자가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예감처럼 들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문을 밀고 나오는데 바깥 공기가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철물점 안쪽 작은 방에서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태준은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다음 날 오후 5시 3분에 또 다른 진동이 울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태준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고 볼트 한 봉지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시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5시 3분이 되었습니다. 진동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30번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31번째 날 처음으로 조용한 5시 3분이었습니다. 태준은 폰을 천천히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안도인지 불안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입금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 돈 쓰셨죠? 손이 멈췄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연금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세 번째 문장이 도착했습니다. 900만 원 전액 돌려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십시오. 볼트 봉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젊은 목소리였고 말끝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만식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연금 계좌 제가 관리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남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입금 시간 전부 5시 3분입니다. 실수로 보낸 돈이라면 그렇게 정확할 수 없습니다. 카드값 빠져나간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사용 내역까지 이미 확보했습니다. 태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말해두었습니다. 말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액 입금하십시오.
그때까지 안 되면 바로 고소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물점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볼트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철물점 셔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손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동대문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아이를 아는 사람, 합의서를 들고 있는 사람, 조용히 울고 있는 사람. 태주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쥐고 있었지만 숫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받은 것뿐이라고, 보낸 적은 없다고. 그런데 이미 썼습니다. 그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눌렀습니다. 김태준 씨. 문이 열리며 형사 서지훈이 나왔습니다. 짧은 시선이 태준을 훑었습니다. 이만식 씨 손자분이 횡령으로 고소 접수했습니다. 횡령. 그 단어가 공기보다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형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통장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계좌 추적은 끝났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입금자 명의 이만식, 80세.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는 날짜를 짚었습니다. 연금 수령일 다음 날, 정확히 오후 5시 3분.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태준의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손자 측 주장으로는 입금된 900만 원 전액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준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순간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일부는 사용하셨다는 말입니까? 형사의 시선이 통장이 아니라 태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노인이 협박이나 회유를 당합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체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80세, 연금, 생활비. 그 단어들이 태준의 가슴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중으로 피해자 대면 조사 진행합니다. 직접 가보시죠. 그 말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사 절차였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누군가를 망가뜨린 건 아닐지. 동대문 경찰서를 나선 것은 오후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형사 서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방향 지시등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청량리 쪽 오래된 연립주택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재개발이 멈춘 구역이라고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회색 외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베란다에는 낡은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계단 입구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형사가 먼저 올라갔고 태준이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가 좁은 층계를 타고 위로 울렸습니다. 철제 난간이 차갑게 손에 닿았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형사가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오래된 우편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형사가 다시 눌렀습니다. 안쪽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마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러닝 셔츠에 낡은 회색 바지. 어깨는 굽어 있었고 쇄골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눈이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동대문 경찰서 경제팀입니다. 노인의 시선이 형사를 스치고 태준에게 멈췄습니다. 그 눈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었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어제 통화 속 목소리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굳은 턱선, 경계하는 눈빛. 이 사람이에요. 짧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손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만식 어르신 맞으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분 계좌로 매달 30만 원씩 이체하셨습니까?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손자가 먼저 입을 열려는 순간 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사의 눈이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태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감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만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기억 못하겠나? 태준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도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 틈으로 바람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기다렸고 손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태준의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하철에서 기억이 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겨울 공기 같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펼쳐 태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준. 그리고 그 아래 계좌번호. 또렷하게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잉크는 번지지 않았고 숫자는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그 글씨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따라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승강장이었습니다. 노란 선 바깥에 서 있던 한 사람. 흰머리, 굽은 어깨, 움직이지 않던 눈. 태준은 그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집에 가야 했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말 안 걸었으면 그날 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최근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잡혔다고 했습니다. 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도 시선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가슴 쪽으로 모았습니다. 그 돈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그냥 기억으로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보냈습니다. 딱 30번. 그날 당신이 말을 건 시간에 맞춰 복도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태준은 수첩 속 자신의 글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인데 낯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글씨를 3년 동안 접어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통화하던 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거래 내역과 수첩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맞았습니다. 금액도 맞았습니다. 30번 모두 정확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고소는 취하될 겁니다. 그 말이 복도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노인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승강장의 공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시간을 바꿀 줄은. 태준은 철물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공구 냄새와 금속 소리가 익숙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오후 5시 3분이 되면 태준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춥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잔액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루는 단 한마디로 시작된다는 것을. 오후 5시 3분, 누군가의 내일이 시작된 시간. 그날 한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후 5시 3분, 누군가의 내일이 시작된 시간. 극적 반전.